오늘은 질량분석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의 질량 스펙트럼은 화합물의 핑거프린트, 즉 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량 스펙트럼 안에는 그 화합물의 분자량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화합물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쪽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질량 스펙트럼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분리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크로마토그램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량 분석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법은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켜서 기체상에서 하전 입자에 대한 질량, 즉 mass of charge를 측정하여 화합물의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량 분석법으로부터 아래의 정성적인 정보와 정량적인 정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정보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화합물의 분자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화합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정량적인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시료 내에 있는 어넬라이트, 분석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 분석기의 기기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기는 크게 시료 도입부, 이온화부, 질량 분석관, 이온 검출부, 그리고 이온 기록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온화부의 일부와 질량 분석관, 그리고 이온 검출부는 고진공 상태에 존재하고 있고 위치되어 있고, 고진공은 약 10의 5승, 마이너스 5승 토르 정도의 고진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료를 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료의 이온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기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면 이 질량 분석기에서 하이 베큐um, 고진공이 필요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질량 분석기의 이온화부에는 필라멘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의 산화를 방지를 해서 그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백열등이 있는데 백열등 안에도 필라멘트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백열등이 만약에 진공 상태에 있지 않고 안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면은 이 백열등 안에 있는 필라멘트의 산화가 일어나서 이 백열등의 수명이 매우 짧을 것이에요. 그죠? 그와 같은 이유로 질량 분석기의 아연 소스에 있는 필라멘트 쪽에 산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고진공을 걸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질량 분석기에서는 시료를 이렇게 휘발성 시켜야 되는데, 실제 휘발성이 적은 액체나 고체의 경우 실제 고진공을 걸어주게 되면 그 휘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휘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진공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온화부에서 생성된 이온과 그리고 거기 질량 분석관이 만약에 대기 중에 공기가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온이 공기에 부딪혀서 더 자그마한 조각으로 깨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질량 분석관에는 하이 베큐um을 걸어 주어서 이온이 이런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메모리 이펙터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온화부에서 다양한 이온들이 형성이 되는데 고진공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때 생성된 이온들을 제거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메모리 이펙터를 줄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질량 분석기에서는 하이 베큐um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료 도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료 GCMS나 ICP-MS의 경우는 시료를 기체 상태로 해서 시료를 주입하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MS,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 MS의 경우에는 시료를 액체 상태로 해서 기기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또는 고체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이렉트 인저션 프로브를 이용해서 고체 상태의 시료를 바로 질량 분석기 안에 직접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온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방법으로는 일렉트론 이오니제이션, EI 방법, 그리고 케미칼 이오니제이션, CI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EI와 CI의 경우에는 주로 GCMS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LCMS의 경우에는 대기압하에서 이온화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API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PI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일렉트로 스프레이 이오니제이션 ESI와 애트모스페릭 프레저 케미칼 이오니제이션 APCI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매트릭스 어시스티드 레이저 디졸션 이오니제이션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방법이라고 하는 말디 방법도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온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GCMS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전자이온화 방법, 일렉트론 이오니제이션, EI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I는 기체 상태의 시료 분자에 전자빔을 충돌시켜서 이온화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이온화 전압은 70 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유기화합물의 결합 에너지가 약 7에서 15 일렉트론 볼트인 걸 고려하게 된다면 70 일렉트론 볼트는 상당히 강한 에너지가 되겠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조각이온, 프래그먼트 이온이 형성되는 것이 EI, 이온화 방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자로부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몰레큘러 아이온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아주 높은 이온화 전압으로 인해서 다양한 조각 이온이 생성되는 것이 EI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자이온화 방법의 장점은 조작이 간편하고 그리고 재현성이 양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조각이온, 프래그먼트 이온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 화합물의 구조를 동정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실제적으로 화합물의 EI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방대한 MS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윌리 NIST MS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약 300만 종의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 검색을 통하여 그 화합물의 구조를 쉽게 예측 또는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약 70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몰레큘러 아이온 픽업을 관찰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전자이온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GC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부분이 매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C의 인젝션 폴트를 통해서 시료를 주입하게 되면은 GC에 있는 캐필러리 칼럼을 통해서 어넬라이트가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분리된 어넬라이트가 아이온 소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온 소스에는 EI에는 필라멘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필라멘트에서 약 70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분자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몰레큘러 아이온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몰레큘러 아이온으로부터 다양한 조각 이온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형성되는 조각 이온은 플러스 차지 또는 네거티브 차지 또는 중성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온 소스에는 리펠러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리펠러에다가 포지티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양이온만 질량 분석관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죠. 네거티브 이온이라든지 중성 분자는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질량 분석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양이온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리펠러에 네거티브 차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어미온만 질량 분석관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입된 다양한 이온들은 질량 분석관에서 M 오브 G에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되는 것이 EI를 이용한 EIMS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 이온화 방법, 케미컬 이오니제이션, 우리는 C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I 방법은 EI에 비교해서 소프트한 이온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EI하고 CI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케미컬 이오니제이션을 실시할 때는 시약기체, 즉 메탄가스를 이온화실에 함께 도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탄가스가 존재할 것이고 실외 중에 있는 어떤 어넬라이트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메탄가스를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더 메이저하게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멘트로부터 전자빔 에너지를 쏘아주게 되면은 어넬라이트보다는 시약기체가 먼저 이온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온화된 시약기체가 시료분자와 충돌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온과 분자 간의 반응이 진행되어서 시료분자가 이온화되는 방법을 우리는 화학이온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자 이온, 몰레큘러 이온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의 분자량을 해석하기가, 알아내기가 용이한 이온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조각이온의 생성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조를 동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미컬 이오니제이션, 화학이온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시약기체로서 메탄가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70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우선 메탄의 몰레큘러 아이온, 몰레큘러 라디칼이 먼저 형성이 되게 되고 이때 형성된 메탄의 라디칼이 메탄 분자와 반응을 해서 다양한 양이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양이온들이 어넬라이트하고 반응을 해서 어넬라이트하고 H-이온, 그리고 어넬라이트하고 C2H5이온, 어넬라이트와 C3H5이온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의 M 오브 G 값은 M 플러스 1, M 플러스 2, 29, M 플러스 41과 같은 특징적인 조각이온, 특징적인 몰레큘러 이온이 형성되는 것이 화학이온화 방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이온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메틸 스테아레이트라고 하는 분자량이 298인 물질을 전자이온화 방법으로 분석한 질량 스펙트럼이 위에 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질량 스펙트럼에서 X축은 질량대 전압이 M 오브 G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Y축은 상대적인 인텐시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적인 인텐시티는 질량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가장 인텐시티가 높은 피크, 이거의 경우에는 74가 되겠죠. 이 피크를 우리는 베이스 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베이스 피크의 인텐시티를 100으로 두고 나머지 이온들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이 렐러티브 어번던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EI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조각이온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메틸 스테아레이트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298뿐만 아니라 255, 199, 143, 87, 74, 55와 같은 프래그먼트 이온이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한번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메틸 스테아레이트에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은 형성되는 것이 255 이온이 되겠죠. 다시 255 이온에서 이 부분이 끊어져 나가게 되면은 199 조각 이온이 형성되게 되고 199에서 역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은 143의 조각 이온이 관찰되게 됩니다. 143에서 역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은 87의 조각 이온이 관찰되는 거죠. 자, 베이스로 관찰된 7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메틸 스테아레이트 구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펑셔널 그룹에서 알파, 베타
감마 위치에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마 위치에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으면은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조각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조각이온의 M 오브 G 값이 7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4 조각이온이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펑셔널 그룹의 감마 위치에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으면 리어레인지먼트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특징적인 조각이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메틸 스테아레이트를 CI 모드에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각이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299, 327, 339 이와 같은 세 가지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9는 M 플러스 1의 피크, 327은 M 플러스 29, 339는 M 플러스 41의 피크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세 M 오브 G 값의 해석을 통해서 이 화합물의 분자량이 298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EI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다양한 조각이온에 대한 구조 해석을 통하여 이 물질이 메틸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구나라고 최종적으로 아이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I하고 CI는 서로 상보주기로 이 화합물의 구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EI 스펙트럼 그리고 CI 스펙트럼을 함께 얻어서 두 스펙트럼의 해석을 통해서 그 화합물의 구조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 분무 이온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기 분무 이온화 방법은 LC-MS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ESI, 일렉트로 스프레이 이오니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SI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LC 칼럼을 통해서 나온 일루언트가 캐필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필러리 밖으로는 분무가스라고 하는 네뷸라이징 가스가 불어 넣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캐필러리 끝단에서 실제 일루언트들은 이와 같이 분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네뷸라이징 가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일루언트는 아래쪽으로 뚝뚝 물방울이 수도꼭지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분무가스가 이 캐필러리를 둘러싸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프레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분무이기 때문에 그냥 분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캐필러리의 양 끝단에 볼티지를 전압을 걸어주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3에서 5kV의 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분무에서 생성되는 물방울들이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방울들의 형태로 분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무된 큰 물방울들이 주변에 있는 히터나 드라잉 가스의 영향을 통해서 물방울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형성된 이온들이 이 샘플 콘을 통해서 안쪽으로 매스 어널라이저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기 분무 이온화 방법의 아연 소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전기 분무 이온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통과해 놓은 일루언트가 캐필러리를 통해서 네뷸라이즈 가스의 영향을 받아서 분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 볼티지 약 3에서 5kV의 전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방울 형태로 분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히터에 의해서 용매가 증발하게 되면은요, 이베포레이션에 의해서 물방울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물방울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물방울 안에 있는 이런 이런 이온 간에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 결과 서로 리펄전 현상이 작용을 해서 쿨로믹 익스플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이온 또는 음이온 또는 중성 분자 같은 것으로 물방울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실제 이렇게 생성된 이온들은 질량 분석관으로 바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커튼가스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겠죠. 근데 내가 양이온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쪽에서 양이온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해주게 되면 양이온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는 음이온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음이온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양이온 또는 음이온은 매스 어널라이저에서 그 M 오브 G 값이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렉트로 스프레이 이오니제이션 방법, ESI의 아이온 스프레이 방법은 가장 가장 젠틀한 이온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CI 방법도 젠틀하다라고 했었는데 CI보다 더 젠틀한 이온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폴라한 물질이나 아이오닉 물질의 분석에 아주 용이한 방법이 ESI 방법이 되겠습니다. ESI 방법의 특징은 멀티플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이온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방울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형성이 되는데 이게 쿨로믹 익스플로전을 하게 되면은 차지를 하나 가진 것, 그리고 2개 가진 것, 3개 가진 것, 이런 다양한 물방울들이 이온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멀티플 차지드 이온이 되겠습니다. 실제 프로테인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599.8이라고 하는 이 조각이온 같은 경우는 분자량에다가 수소 이온이 15개가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23,983이고 15개가 결합됐기 때문에 플러스 15, 그리고 차지가 15이기 때문에 15로 나눠주게 되면은 1599.9가 되겠죠. 그래서 1599.8에서 관찰이 된 거죠. 이 이온을 보게 되면은 분자량이 23,983이고 수소가 13개가 결합된 거예요. 플러스 13, 그리고 차지가 13이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면은 1845.9가 되겠죠. 1845.9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ESI를 쓰게 되면은 13개의 결합한 거, 14개, 15개, 16개, 20개, 30개, 다양한 멀티플 차지를 가진 이온이 형성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M 오브 G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M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한 수소 이온의 개수 나누기 차지를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M 오브 G 값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압 화학 이온화 방법,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 APCI 방법이 되겠습니다. APCI 방법은 앞에 설명한 ESI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캐필러리를 통해서 칼럼에서 나온 일루언트를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캐필러리 주변으로 네뷸라이징 가스를 불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네뷸라이제이션 분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는 ESI 방법에서는 이 캐필러리 양 끝단에 하이 볼티지를 걸어줬잖아요. 그런데 대기압 화학 이온화 방법에서는 볼티지를 걸어주지 않고 오히려 열을 가해주게 됩니다.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분무되는 것에는 이와 같은 용매 분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넬라이트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APCI 하나의 특징은 이와 같은 코로나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코로나핀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코로나 방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먼저 용매 분자가 먼저 이온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용매 분자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죠? 용매 분자가 이온화가 되고 그 용매 분자의 프로톤이 다시 어넬라이트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프로톤 트랜스퍼 또는 차지 트랜스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차지 트랜스퍼에 의해서 어넬라이트가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온화된 어넬라이트는 이제 매스 어넬라이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APCI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캐필러리를 통해서 LC 칼럼에서 나온 일루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주변으로 네뷸라이징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전압은 볼티지는 가해지지 않고 히팅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와 같은 용매 분자 또는 어넬라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캐필러리하고 매스 어넬라이저 사이에는
코로나 디스차지 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 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코로나 방전을 통해서 먼저 솔번트 몰레큘 분자가 먼저 프로토네이션 돼서 이온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 있는 프로톤이 서로 접촉에 의해서 이 어넬라이트 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MH 플러스 이온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프로톤 트랜스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어넬라이트의 프로토네이티드 어넬라이트 이온이 이제 질량 분석 안으로 들어가서 M 오브 G 값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APCI 방법이 되겠습니다. APCI 방법은 코로나 디스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폴라한 물질이나 난폴라한 그리고 열적으로 안정한 물질의 분석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어시스티드 레이저 리조옵션 이오니제이션 말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말디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에다가 샘플하고 매트릭스를 함께 도포를 해주고 건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약 20kV의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매트릭스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어넬라이트보다는. 그래서 매트릭스가 먼저 이온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MH 플러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후 APCI 방법처럼 이 매트릭스에 있는 프로톤이 어넬라이트로 전달되는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어넬라이트가 이온화된 AH 플러스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된 AH 플러스 프로토네이티드 어넬라이트는 질량 분석관 안으로 들어가서 역시 M 오브 G 값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말디 플레이트에다가 어넬라이트하고 매트릭스를 도포를 하고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약 20kV의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은 먼저 매트릭스가 이온화되고 이 매트릭스가 어넬라이트 쪽으로 프로톤을 트랜스퍼해서 AH 어넬라이트가 이온화된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가 질량 분석관으로 들어가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디 방법에서는 항상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말디 분석에 사용되는 매트릭스에는 이와 같이 DHBA, HABA 또는 시나피닉 액시드 또는 CHCA, 3하이드록시피콜리닉 액시드 또는 6아자식2사이어 타이밍과 같은 매트릭스가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테인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스 또는 펩타이드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스 또는 DNA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스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방법 말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디 플레이트에 샘플과 매트릭스를 도포를 하고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에 말디 플레이트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전압의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은 이 레이저로부터 매트릭스가 먼저 이온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온화된 매트릭스에서 프로톤이 어넬라이트로 전달되는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어넬라이트가 이온화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온화된 어넬라이트는 질량 분석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 M 오브 G 값이 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방법 말디의 경우에는 매우 소프트한 이온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ESI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와 같은 이온들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말디의 경우에는 MH 플러스 또는 M 플러스 2H, M 플러스 3H와 같은 아주 피크가 몇 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디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H 플러스의 피크 인텐시티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피크가 그 물질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질량 분석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질량 분석법에 있는 기기 장치 중에서 우리가 시료를 도입하는 장치, 그리고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온화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